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 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어제 오후 간호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은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혼란을 불러와 의료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교섭이 타결돼 상당수 주요 병원들의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새벽 1시 기준으로 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던 병원 사업장 62곳 가운데 52곳의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림대 의료원 성심병원과 강동 경희대병원, 강동 성심병원 등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막판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추석 민생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에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연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기를 제안해 당과 상의해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이 먼저 만찬을 제안한 만큼 연기도 용산에서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견에는 주요 국정과제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과 윤 대통령의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질문은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오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전체를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6월 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와 인력 공급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의 총리가 특사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체코에 항의한 가운데 방한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체코 측은 이번 방한 동안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협력에 관한 논의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놓고 원전 정식 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결과인데 막판 진통 끝에 타결을 이룬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먼저 박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 들어 고성과 막말이 잦았던 본회의장에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니, 오면서 봤어요. 아 그래? 나 못 봤어.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냈습니다.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로 매입해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잇따라 처리한 겁니다. 의정 갈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늦게 처리돼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경험이 더 쌓여가고 앞서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를 열어 토론을 벌인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로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열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토론 형태의 원내대표와 의장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치 복원에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민생 법안에 손을 놨다는 따가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벼락치기 합의에 여야 벼랑 끝 대치는 언제든 다시 재현될 거란 관측도 만만찮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의 간호법 처리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입법을 시도한 지 19년 만에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렸다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주요 병원에서는 노사 간 막판 교섭 타결이 잇따랐습니다. 간혹의 수건이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로 적정 임금 보장하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였습니다. 예고했던 총파업 하루 전날 저녁 출정식을 겸한 전야제가 열린 겁니다. 단결하지 않는다면 병원의 희생 강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무급 추가로 절약된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국 병원 곳곳에서 파업 전야제가 열리긴 했지만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이미 고려대 의료원과 중앙대 의료원 등이 교섭 타결을 이룬 데 이어 밤샘 교섭이 이어지면서 파업을 철회한 사업장이 더 늘었습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선 여전히 진료 정상화와 임금 6.4% 인상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일부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 동력은 약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이 불참한 데다 무엇보다 간호계의 수건이던 간호법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그다음에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거라고 생각해서 반면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악법이며 보건의료 직종 간 혼란을 초래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위험에 빠뜨릴.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129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과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석 연휴 앞뒤 2주 동안을 비상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응급실 전문의 진찰률을 250%까지 올리고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해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속속 떠나면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29곳 응급 의료 권역별로 한 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타스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대폭 올리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는 설 연휴 때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직 병의원 배정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증가 추세 이런 여러 가지들 고려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고 그 기관들은 지금 선정 작업에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며 양측의 이견이 공개 표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을 연기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는 보도에는 공식 석상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던 대통령실. 한 대표가 SNS 글을 통해 중재안 제안 사실을 직접 밝히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공표됐다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 혼란이 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표의 중재안을 전공의들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어 현실성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을 연기했습니다.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석 민심을 들은 뒤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만찬 연기가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코앞에 두고 나온 한 대표의 돌발 제안에 불쾌감이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보류 중재안이 대안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은 자제하며 당정 갈등엔 선을 긋고 있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확연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등을 통해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엽니다.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도 함께 이뤄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나 김건희 여사 등 예민한 정치 현안 관련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5월 국민보고 때와 비슷하게 2층 집무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여 분에 걸쳐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주요 국정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관련 과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동시에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다양한 현안도 두루 다룰 것이란 설명입니다.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 등을 알리겠다는 건데 앞서 지난 5월 국민보고 때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발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담화 성격의 국정 브리핑 이후엔 곧바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국내외 취재진 120여 명이 참석해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한 개혁 과제를 시작으로 정치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게는 20개 가까운 질문을 받을 거로 보이는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등 예민한 정치 현안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김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받고 윤 대통령이 이를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낮에 흉기 난동이 또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장소가 법원 재판정이었습니다. 재판 중이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방청객이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법원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법원에서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A씨가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고인은 자리가 부족해 방청석과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다 피습당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법원 직원들에게 제압됐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고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고인은 코인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 이모 씨로 1조 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재판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간 오늘 어두운 옷 입고 오셨거든요. 떡볶이한테 욕설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나는 이 돈 못 돌려받을 걸로 안다. 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관련법을 보면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출입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야 하고 필요하면 퇴거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cm 길이의 과도를 옷 속에 숨겨 법정 안에 갖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법원 보안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 반입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도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주거 침입으로 검거된 현직 경찰관이 DNA 대조 분석을 통해 13년 동안 미제였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그제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던 A씨는 5월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석 달여 만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의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시에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추격전을 벌이다 차량을 막아 세워 A씨를 체포했는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남 거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0대 A씨는 경남 거제시 동부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라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전 동구 통영 대전 고속도로 파남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택배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기를 본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못하게 하고는 사정이 생겨 다시 세를 줬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임차인 A씨가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4,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자신들의 것이라며 허락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체코 특사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원자로인 가압수형 경수로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한 회사입니다. 지난 1969년 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55년 뒤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꺾고 유럽 원전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원전에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갔다며 허락 없이는 수출할 권리가 없다는 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개발 초기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입니다. 15년 전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원천 기술을 걸고 넘어져 일부 설비 계약과 기술 자문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득을 노리고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속내는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기선 제압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세계 원전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입장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자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 효과를 좀 줄여보자,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웨스팅하우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조만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자꾸만 많이 먹으면 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이 뒤통수가 좀 서늘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총리의 특사가 방한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주 과정에서 제안한 포괄적 산업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출 상품 등의 지표 금리로 호가의 근거에 산정되는 CD금리 대신 무위험 지표 금리인 코파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안에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일변도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기업이 참여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 예산으로 506억 원을 배정해 동해 심해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 명 중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4.7%인 1,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체육교수법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향후 10년간 120조 5천억 원 투자를 포함한 중장기 경영 전략 현대웨이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캐즘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차종을 소형과 대형, 럭셔리 차급까지 14개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2마리 치킨이 배달앱 주문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로 인한 인상이라며 가게 전화 주문이나 포장 주문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스물세 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권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022년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와 인력 파견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재작년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박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계획입니까? 재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미이행 등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거 맞습니까? 임금 체불 진짜 진행됐나요?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대표가 비숙련 노동자를 불법 투입해 23명의 목숨을 잃게 한 살인자와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23살이고요. 이제 한국 땅에 4월 12일 날 귀국해가지고 아빠 곁에 와가지고 살려고 자격증까지 얻어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날 이렇게 살인자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폭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관계자 4명에게 산업안전법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재련소 대표와 재련소장이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은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재련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재련소에서는 맹독성 비소화합물 아르신가스 중독 사고가 일어나 가스에 노출된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고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네, 25만 원법 같은 쟁점 법안은 다음 달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 양당은 벌써부터 공개 설전으로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처럼 띄운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양당은 상호 견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1인당 25만 원법을 두고 공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25만 원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 회복 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이에 여당은 민생 지원으로 포장된 현금 살포법일 뿐이라며 청년에게 막대한 빚만 남기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약효가 없는 그런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조금 거둬주시고 실질적인 우리 민생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을 보다듬는 그러한 정책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25만 원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방송 관련 법안 4개까지 모두 6개입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을 두고 재차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같은 구체적 요구는 반대했지만 범국민협의체에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 참여하겠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깃발을 들고 이렇게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역할은 제가 해볼 의향이 있고요.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모처럼 휴전 상태로 들어간 듯하지만 곳곳에 갈등 요소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뇌관은 이미 2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최상병 특검법인데 한동훈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두고 여야는 서로 먼저 발의하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밀고 있고 야당 내에선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여권 인사 논란도 문제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막말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검찰총장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세우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은 밀린 숙제하듯 처리했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쟁점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입니다. 여야 대표 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와 함께 회담에서 쟁점들이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의원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26억 원대였는데 1위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2대 새내기 의원들과 과거 의원직을 수행했다가 재입성한 의원까지 147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재산 평균을 내보니 26억 8천만여 원이었는데 보유 재산이 50억 원 이상인 자산가도 17명으로 전체 신고 의원의 11%가 넘었고 10억 원 이상을 신고한 경우가 전체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1위는 갤럭시 신화 주역으로 유명한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으로 100억대 예금과 70억대 부동산 등을 포함해 모두 333억 원을 보유했습니다. 270억 원을 신고한 서명옥 의원과 268억 원을 보유한 김은혜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야당에선 고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84억 3천만 원으로 신고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마이너스 재산도 5명이었는데 마이너스 8억 3천만 원을 신고한 이병진 의원과 정준호, 한창민 의원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보유 1위는 배우자가 강남대 치동의 고층 빌딩 일부를 보유한 김은혜 의원, 주식 보유 1위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배우자의 지분이 99억 원대를 기록한 서명옥 의원이었습니다. 특이한 재산 신고로 눈길을 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고전 산책을 비롯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책 3권의 저작권 수입이 3억 원이 넘는다고 신고했습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가수 리아로 활동하던 시절 대표곡 눈물을 비롯한 음원 저작권 수입이 1,200만 원이라고 등록했습니다. 배우자가 갤러리를 운영하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연작을 비롯해 예술품 17억 8천만 원어치를 보유했습니다. 21대로 임기를 마치게 된 의원들 재산도 공개됐는데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의원 가상자산이 1억 5천만 원대에서 2억 1천만여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홍걸 전 의원도 비트코인을 대거 추가 매수하면서 2,800만 원이었던 가상자산 평가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공개 대상이 아닌 의원들까지 포함한 300명 전원의 재산은 올해 말 변동 신고를 거친 다음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1박 2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와 당무를 공유한 뒤 상임위별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같은 인천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여는데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결의문을 낭독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현지 농민과 현안 간담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의료 공백 사태로 생기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차 입원 중 특위 구성을 지시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추후 회담에서도 의료 공백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낮 2시부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천안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위장 전입, 범죄 경력 무단 조회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국회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으로 탄핵을 청구하는 등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서왔습니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파면이 결정되는데 이 경우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이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지만 1,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학생과 교원의 피해 사례는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179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올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186건, 교직원 10건, 총 19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을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겠습니다.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뒤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 범죄 실태와 방지 대책,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과 관련해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텔레그램이 비밀 채팅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공개 영역에 대해서는 삭제나 유통 방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며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신경 써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AI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터졌습니다. 불과 300원이면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주는 채팅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
본업은 IT 업체 기술자인데 은밀한 부업으로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사진 속 여성들의 옷을 벗기는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진 한 장 가격은 원화로 불과 300원. 박리담의 수법으로 351명에게 7,000장 가까이 팔았습니다.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나 연예인 옷도 벗길 수 있다는 자극적 광고 글까지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一开始的时候确实没想到那么多，当好玩了。你看你现在弄的都是老百姓，还有学生。 현지 매체 신경보는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사고 파는 채팅방이 한둘이 아니라고 고발했습니다. 한 채팅방 참여자만 15,000명, 13,000원 정도의 가입비를 받고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1,000원 돈만 내면 나체 사진을 만들어주고 동영상 얼굴 합성 요금도 4,000원이 안 됩니다. 처음엔 유명인들의 사진 위주로 합성이 이루어지다가 지인이나 동료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去教师的、去同事的，就他们女同事的这种各种图片，它其实都有。 지난 3월 출시된 화웨이 스마트폰의 AI 사진 보정 기능마저 옷 벗기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AI 修图的话，就是它可能是存在一些就是您说的这个问题，您再期待一下后续的优化，您看可以吗？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일찌감치 딥페이크 규제에 나섰지만 음란물 합성이나 사기 등 악용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월 29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일반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호남 전라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경부 경전 동해선 예매는 어제 진행됐습니다. 취소된 잔여 좌석은 오늘 오후 3시 이후에 구매 가능합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외벽에 다양한 영상을 전시하는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이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주제는 퓨처로그, 빛으로 기록하는 미래로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의 작품 9점을 재해석한 영상을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력 단절 여성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 서울 우먼업 페어를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합니다. 22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 서부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 5개 권역에서 차례대로 열리고 기업 채용 면접과 취업 지원 상담,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세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인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개막됐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파리 대회에는 183개국에서 온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모두 22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선수 83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KTX 오송역 고가 선로 아래에 회의나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역 건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 선로 및 주차장입니다. 높이 18m의 콘크리트 기둥 수십 개가 오송 역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고가 역사와 지상 주차장 사이 이른바 선화 공간이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곳에 다목적 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역 한 달 이용객만 100만 명을 넘어서는 만큼 이 선화 공간에 홍보 전시관을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시관은 기존 주차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상 5m 위에 여러 개의 기둥으로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건물 규모는 층고 8m에 면적 900여 제곱미터 수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이미 사용 허가를 받고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을 문화 공간으로 또는 창업 공간으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제는 건물의 안정성입니다. 건축물이 기존 선로 기둥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건물이 들어설 주차장의 기둥 10여 개가 전시 공간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차가 운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책정된 공사비는 37억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도공단의 기둥은 전혀 견들지 않고 거기에서 2m 양쪽으로 띄워서 일단 기초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전혀 기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됐고요. 오송역 이용객을 수요로 참고했지만 역사에 비슷한 회의 공간 등이 있어 자칫 중복 투자도 우려되는 상황. 충청북도는 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수요를 먼저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다른 선화 공간도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입니다. 선수로 황혼기에 접어든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프로 무대 20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 고민도 한창인데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내 무대에 복귀한 뒤 김연경은 2년 연속 MVP로 배구 여제의 건재함을 뽐냈지만 마지막 문턱인 챔피언 결정전에서 거푸 지면서 우승 결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무리가 좀 제가 원하던 게 아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저희 홈 구장에서 다른 팀이 우승하는 걸 또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이 지난 아쉬움 때문에 은퇴기로 해서 1년 덜을 외친 김연경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제 파리입니다. 진짜 파리가 보입니다. 선수로 4강 신화를 2차례 썼던 올림픽에 국제배구연맹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특별한 경험을 했고 2,000명 팬들과 직접 만나 색다른 매력도 뽐냈습니다. 지난 6월엔 코로나19로 미뤘던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열면서 17년 정들었던 태극마크와도 뜨겁게 안녕했습니다. 울컥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약간 얘기를 하니까 약간씩 올라오네요. 예. 약간씩 올라와요. 예. 그리고 V리그 데뷔 20번째 시즌 김연경은 우승으로 현역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느덧 36살, 뛰던 것보다 어린 후배들과 호흡하면서 지도자 꿈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김연경은 원래 스포츠 행정가가 앞순이었는데 최근 현장에서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퍼스타는 감독으로 성공 못한다는 속설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선수 때 명예나 평판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코트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배구 여제는 가까이는 10월 개막하는 새 시즌 우승을 향해 멀리는 인생 2막 청사진을 그리며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초기 2D 온라인 게임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라그나로크가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게임사 그라비티는 어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라그나로크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더 라그나로크를 다음 달 9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라그나로크는 2D 도트 캐릭터가 3D 배경에서 사냥하고 성장하는 게임으로 2000년대 초반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라비티는 과거 2D 도트 그래픽을 추억하는 게이머들에게 향수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를 모두 참관한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장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며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가 과거보다 심화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당대회 직후 유력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 같은 확신에 힘을 싣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몇 주 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외교부장 간 회담 결과 자료를 통해 양측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 간 통화 계획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군 지휘관과의 전화통화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내년 초까지 각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회담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이 무역과 경제, 국방 등 각 분야에서 폭넓은 협정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또 성장은 정부의 최우선 임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일본을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불겠고 태백산맥 서쪽 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밤사이 내륙은 열대야가 쉬어가는 곳이 많았다고요? 네, 8월의 끝자락에서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34도 안팎까지 올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45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며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일부 동쪽 지방을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4도, 대전 33도, 광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분다고요? 네, 태풍 산산이 일본을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해안과 해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늘까지, 영동과 영남은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서울 등 내륙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